함께 인생을 배웠다. 오늘의 주인공 박정원 산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악자 들어가는 산이 다 힘든 건 알죠? 설악산, 네, 북악산, 뭐 치악산, 치악산 다 힘들잖아요. 악 들어가는 산들은 다 어렵다. 네네. 그 얘기를 남겨준 지금부터 저랑 함께 얘기 나눌 분은 박정헌 산악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TBS라는 방송국은 처음 와보시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분이 여기 있어요. 누구죠? 도영 씨. 박도영, TV 쪽 PD? 어떤 관계죠? 아니 한 번씩 캠핑도 같이 가고 해요. 아, 그렇군요. 예. 박도영? 김도영 아닌가요? 김도영인가? 네, 김도영 PD. 예. 네, 김도영 TV, PD. 예, TV PD. 네, 맞아요. 예. 네. 아, 그런 관계가 여기 있군요. 예. 내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란 프로그램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죄송한데 예.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들어는 본 것 같다. 예. 어디에서 들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라디오에서 들었죠, 당연히. 라디오에서 네네네. 들었다. 아니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 거짓말인지 진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왜요? 정말로 들으셨다고요? 네, 그럼요. 근데 오자마자 저는 최 장군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요. 이야기는 왜 하신 거죠? 그건 다 그냥 해본 멘트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제가 막 몰아붙이고 있죠. 예. 자, 박정원 산악인과 함께 제가 해보고 싶었던, 왜 같이 해보고 싶었냐.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많은 분들이 저는 생존에 내몰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요. 네, 그 살아남는 것에 있어서 이분만큼 강력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을까 하면 그건 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많겠지만 그래도 도드라지게 네네. 우리가 이제 모셔볼 만한 인물로는 이분에게 우리가 살아남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어떻게 살아남는 것이 결국 의미가 있는 일일까?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해서 모셨는데 제가 제대로 모신 거 맞을까요? 아니면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이제 등산의 기술이라는 걸 보면 단 한 가지거든요. 예. 물론 기술적으로 우리가 많은 스킬을 구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겠어요? 살아남는 거. 네. 예. 등산의 최고의 기술은 죽음을 피해가는 기술이거든요. 예. 그리고 결국은 생존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예. 그건 사실은 뭐 여러 기업이라든지 네네. 뭐 사람의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살아남는 자가 모든 그 끈을 이어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잘 찾아왔다.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 내볼 텐데 저를 딱 처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최 장군이라는 캐릭터가 씩씩해요. 씩씩해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씩씩해요. 저도 모험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할 그게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도 그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산 키나바루 산을 올라갔다가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고 고산병이 와서 그 고산병이 오죠. 마지막에 또 그 바위지대가 맞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그 사실 얼마 안 되는 구간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고산증이 그 산장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로찌 3,700m에 있는 그 로찌에서 제가 진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그런 경험과 제가 또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당장 귀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몰린 모양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야기는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모로코 사하라 사막에서 정말 그 어떤 갈림길에 섰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이슬란드에서 폭풍 후에 막 그 쫓김을 당하면서 막 살아남았던 그런 기억이 박정원 산악인 오시면 이런 거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런 경험을 우리가 털어놓으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아이슬란드의 폭풍이라고 그러는 게 좀 웃음이 나오네요. 그건 애들 장난이지 뭐 약간 그런 건가요? 장난이지라고 저를 비웃고 있는 우리 박정원 산악인 9076번이 오늘 말씀 너무 기대가 된다고 문자 주시면서 근데 박정원님 실제로 최 장군 보니까 아이돌 닮았나요? 라고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제 모습이 아이돌 닮았다고 그걸 좀 보러 유튜브로 많이 와주시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아이돌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예, 대답을 피하는 아주 살아남는 것 이런 방법이 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서 내가 최정근한테 살아남으려면 대답을 피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예. 끝까지 저는 얻어내겠습니다. 코스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예. 피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3주간에 걸쳐서 산악인 박정원 씨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줄 겁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이쪽으로 질문 주세요. 등산화는 어느 제품이 좋습니까? 뭐 내지는 등산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내지는 이런 기초 질문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럼요. 예, 가능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즉석에서 퀴즈 하나 내드릴 거예요. 누구나 맞힐 수 있는 퀴즈. 박정원 산악인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저희가 따라올 수 있는 정답을 맞힐 수 있는 퀴즈 내드릴 테니까 선물 타가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 박정헌. 중학교 시절 운명처럼 등반에 입문합니다. 19이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 올랐던 히말라야에서 셰르파의 죽음을 목격하고 한동안 방황했지만 산을 거스를 수 없었던 그는 마침내 안나푸르나 남벽 한국 초등, 에베레스트 남서벽 한국 초등, 여기에서 초등은 초등학교 초등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밖에 어려운 산이란 산은 다 정복을 합니다. 하지만 2005년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절체절명의 사건, 네팔 히말라야의 촐라체 북벽을 등정하던 중 죽음에 이를 뻔한 사고를 당하는데요. 기적처럼 목숨은 구했지만 손가락 8개를 잃고 맙니다.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 포기는 배추 살 때나 새라는 남자. 등반이 어려워지자 패러글라이딩으로 히말라야 횡단에 도전,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 2,400km를 넘는 또 한 번의 기록을 써냅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희망인 산악인, 산에서 소리나는 인생을 배운 박정원 씨의 인생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정원 씨 소개를 좀 드려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 소개한 거 맞습니까? 네, 저보다 더 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원래 게스트분들 나오면 네. 게스트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예. 파악하고 연구하는. 아유, 겁나서 못 오겠습니다. 다들 그런 말씀하세요. 다들 그런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러니까. 가고 돌아가고는 하시죠. 근데 지금 저희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뒤에 저희가 사진도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네네. 유튜브로 보시라고. 네. 그리고 박정원님의 모습을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겁니까?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카메라로 지금 네네. 400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혹시 네. 배우 류승범 씨인가요? 요새 류승범 씨 헤어스타일이 네, 지금 네. 박정원 씨 헤어스타일랑 똑같아요. 예전에 배용준 씨가 예. 저하고 같은 회사에서 후원을 받았거든요. 뭘 받았다고? 같은 후원을. 후원을. 협찬을 받았었는데 예, 그때 저희가 호텔에서 예.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때 이전에도 바람머리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배용준이 바람머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조다. 네, 그럼요. 이분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배용준 씨의 바람머리가 지금 박정원에서 비롯됐다. 이분도 상태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저 못지않은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일단은 처음 산과 인연을 맺은 게 중학교 때예요. 네. 어떻게 하다 그냥 중학교 동네 뒷산에 흥미를 느낀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던 곳이 지금은 사천시로 바뀌었는데 삼천포라는 곳이거든요. 그 삼천포. 네, 제가 거기에서도 남양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태어났거든요. 그 뒤에 서부 경남에서 가장 큰 암벽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본 거죠. 암벽. 네, 암벽을 하는 모습들을 접하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저 높은 바위 위를 올라간다는 자체가 그게 좀 매료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산으로 가게 된 이유는 농사 짓기 싫어서 도망간 거죠. 집에 이제 원래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어요? 네, 되게 농사를 크게 지으셨는데 이제 어린 저에게도 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심부름해야 되고. 네, 이제 뭐 배나무라든지 이런 포도나무라든지 가지를 치잖아요. 그러면 어린 손으로 그런 일을 하기에 딱 맞잖아요. 보면은 어른들이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제 같은 나이 학생들이 하기 좋은 것이 가지를 줍는 일 예. 이런 일들이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되게 많았고 제가 가장 부러웠던 건 주수를 하고 나면 거기 주수밭에서 공을 차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면 가을에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한참 바쁠 때니까. 네, 바쁠 때니까. 수학 후에 이런저런 네, 일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나는 농사를 하기 위해서 네, 그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해요. 산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동네 뒷산으로 엄마가 정원아 와서 이것 좀 따라 하면 막 도망가고 산 뒤쪽으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예. 사실. 그리고 이제 막 예. 반대가 심해지면서 부모님이 산에 가는 것을. 네, 그럼요. 예. 이제 뭐 사실 중학생이 이렇게 산으로 다니고 클라이밍을 하고 이런 것들 부모님들이 볼 때는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저 정신 못 차리고 저거 예, 하나는 예. 공부는 안 하고 시키는 그래서 일도 뭐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예. 뭐 장비도 이렇게 막 살아버리고 예.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담 넘어 다니면서 이제 장비 있는 배낭들은 장작더미 위에 담벼락 옆에 예. 뒀다가 밖으로 나가서 그 담벼락 위에 있는 장비 배낭을 메고 산으로 가고. 근데 그렇게 사실은 뭐 젊은 시절을 보냈죠. 그럼 대학교 때 산악부에 들어갔잖아요. 아니요. 전 대학부에 사는 거는 네.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 그 삼천포라는 지역에 지금도 그 산악회가 있어요. 삼천포 산악회라고. 삼천포 산악회. 예. 거기서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산악회에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중학교 때부터 그 지역에는 산악회에서 네. 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산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여기까지 가게 된 건 어떻게 하다 가게 된 거예요? 그건 사실은 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89년도에 히말라야 원정을 처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가 몇 살 때죠? 근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해였죠. 고등학교 3학 한 뭐 19, 네네. 20살.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여기에도 읽었지만 그 세르파의 죽음을 목격한 원정이었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죽음을 목격한 겁니까? 우리가 3주 동안 만나야 되니까 하나하나 다 얘기를 깊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등반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세르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보통 그 시절만 해도 세르파들이 먼저 줄을 깔고 네. 우리가 뒤에 따라가면서 등반을 하는 그런 네. 스타일의 방식이었어요.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방식들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세르파들이 먼저 어려운 부분을 가게 되잖아요. 예. 그럼 로프를 설치해요. 네. 근데 그쪽에 그 저희가 올랐던 초유 남동백은 눈사태가 되게 많이 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 순간 그 눈사태가 나면서 예. 그 앙락파라는 그 친구가 예. 추락한 거죠. 아, 추락을 했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눈에 크레바스 떠밀려서? 떠밀려서. 근데 그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눈사태가 나면서 예. 완전히 크레바스 속으로 매몰시켜 버리죠. 아, 그러니까 그 크레바스라는 지형이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영화나 이런 데서만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여쭤보면서 물어볼게요. 그 어린 나이에 히말라야, 뭐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딱 갔어요. 일단 그 풍경을 묘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TV에서만 봤지만 실제 갔다 온 분이 느낀 거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딱 내가 그 거대한 산을 맞이했을 때 느낌, 생김새, 이미지. 이건 좀 제가 좀 쪽팔리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 실제로 처음에 히말라야에 갔을 때는 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그 해가 드는 쪽에 앉아서 양지 바른데 앉아서 예. 왜냐면 고산 증세가 저 역시도 처음에 갔을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거기가 그때 해발이 몇 미터 쪽? 5천 한 300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하기를 그냥 뺑아리라 그러거든요. 예. 뺑아리가 그냥 삐약삐약하면서 그 병들어서 앉아 있는 모습 있잖아요. 야, 아, 딱 이렇게. 예, 딱 그런 모습이에요. 아, 이게 진짜 저도 고산병을 3,700m 그 아까 얘기한 키나발루 산에 롯지가 네네. 있잖아요. 거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나름 깔끔을 떨겠다고 거기서 샤워를 한 거예요. 그 쫄쫄쫄 그건 나오는 절대 안 물로.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때 이후로 체온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떨어지고 막 두통이 머리가 진짜 깨질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그 쇠꼬챙이로 머리를 여기서에서 여기로 관통해 나가는 느낌? 그래서 야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헬기를 불러야 되나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괜히 씻었다라는 생각이 네, 그게 첫 번째 왜 그런 들었어요.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 차온물에 씻으면 고산에서 예. 따뜻해야 되는데 두부를 따뜻하게 해야 네.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물로 씻잖아요. 세수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으면 네. 차게 되잖아요. 네. 그럼 혈관이 수축돼요. 아, 저는 그래? 심지어 마비되는 사람도 본 와 적이 있어요. 숨을 못 쉬겠고 네. 일단 두통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제 갖고 간 고산병 약을 먹고 네. 근데 그때 너무 신기했던 건 다른 나라에서 온 서양 애들이 있었어요. 네. 걔네들은 맥주 마시면서 막 활개를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 쟤네는 뭐지?
이게 좀 약간 그런 게 좀 다른 것도 있나 봐요. 이 인종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고산 정세에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경험치로 봤을 그동안 때는 다녀보니 이제 적응이 마친 상태에서는 강한데 적응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좀 동양인들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내려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당연히 내려가야죠. 근데 좀 버텨봤어요. 약을 먹고 버텨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최대한. 그래서 조금 나아져서 새벽 1시인가 2시에 다시 이제 꼭대기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그 루트잖아요. 그래서 일단 약으로 간신히 버텨서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정상까지. 대단하세요 정말.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정상에 다 가시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길이가 어떻게 보면 길진 않거든요. 마지막 그 바위 너들이 되게 지겨워요. 근데 진짜 가서 정상을 이렇게 찍고 동트는 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사라지더라. 그럼요. 거기 동트면 되게 좋죠.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요즘은 패러글라이딩으로 그냥 바닥까지 내려와요. 진짜요? 그걸 못 해봤네. 그래서 이제 고산병이 어떤 건지 대충 감은 잡았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 딱 갔을 때 병든 병아리 마냥 양지바른 데서 고산증에 적응이 안 돼서. 저 역시도 그러니까 고산에 어느 정도 지금 캐리어가 쌓인 다음에 괜찮지만은 첫 히말라야 원정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매달려 있는 세르파를 눈사태가 완전히 매몰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몇백 미터 앞에서 봐봐요, 실질적으로. 그럼 아예 그냥 크레바스 쪽으로 빠져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크레바스라는 지형 자체가 이게 제가 묘사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산에 가면 이제 그 워낙 눈이 많이 쌓이니까 쌓였다 녹았다 뭐 계속 내리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 깊게 파인 골 그걸 우리가 크레바스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온도 차에 의해서 이제 균열이 되는 거죠. 빙하 자체가 떠밀려 가는 거죠. 우리가. 빙하. 빙하가 떠밀려 가는 거죠. 이제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사고가 나는 곳도 저희 세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베르그 슈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면과 벽이 만나는 사이에 생겨나는 걸 이야기해요. 사면과 벽이 만나는 사이. 벽은 이렇게 각도를 이루잖아요. 수직을 그렇죠. 이루고 사면은 수평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 항상 균열이 생겨요. 거기서부터 이제 뚝딱 떨어져서부터 흘러가니까요. 근데 위에서는 수직에 있는 것들은 눈이 샤워하면서 스노우 샤워라 그러는데 눈이 쏟아지잖아요. 눈이 오면. 그럼 그것들을 점차 밑으로 수평에서는 또 빙하가 흘러가면서 내리게 되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균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는 산하면 이게 그냥 고정된 값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군요. 이 지점을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산 하면 우리가 산이 뭘 움직여 그냥 그 산은 그 산이지 하지만 동네 뒷산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히말라야나 이렇게 눈이 얼었다 내렸다 하는 지역은 빙하가 있고 전혀 다릅니다. 이게 떠내려간다 빙하들이 그 표면 산의 위에 표면에서 그리고 형태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변해요. 그래요? 제가 실제로 지금 한 2달 전에 제가 인도의 히말라야에 갔다 왔는데 제가 8년 만에 갔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지역을 갔는데 길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난화에 의해서 제가 그때 얘기를 한 200m 정도는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루트 자체가 완전히 변경된 거죠. 실제로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달 전에도 네팔에 있었지만은 그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급속도로 히말라야도 눈이 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등반하기에는 더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힘들죠. 바위가 나타나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요? 눈은 이제 히말라야에서는 얼음같이 블루아이스 단단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발에 아이젠으로 이렇게 차면 들어가는데 바위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야말로 암벽 등반이 그렇죠. 엄청 하드한 암벽 등반인 거네요. 그리고 전부 다 태저감이에요. 그러니까 역청으로 태저감들이 많아서 많이 떨어지는 바위들이 많아요. 잡으면 쑥 빠진다. 그러니까 약간 물른 바위들. 그런 바위들. 그러니까 딱딱한 화강암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화강암들은 없어요. 태저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 돌들이 부서진다거나. 부서지고 빠지고. 그래서 실제로 등반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해가 좀 많이 뜨잖아요. 한 11시부터 2시 이런 사이에는 저 위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헬기가 날아와요. 헬기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바위에 돌이 떨어지는 소리를 헬기가 날아가는 소리라고 그러거든요. 표현하기를. 정말 엄청난 경험을 내면서 떨어져요. 그 소리 어떻게 납니까? 슝 하면서 날아가죠. 헬기 소리가 나면 두두두두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떨어지죠. 근데 그걸 정말 기적적으로 사람은 잘 안 맞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근데 불운하게도 그거에 맞으면 위험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망사고가 생긴 적도 있고 팔이 부러진 적도 있어요. 사람이. 그건 진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어디서 어떻게 모르죠. 돌이 떨어질지 네. 모르니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히말라야산, 뭐 안나푸르나 포함해서 산은 계속 변한다. 네, 변한다. 빙하가 점점 떠내려가면서 만들어진 구조가 크레바스고 거기에 깊게 빠져서 죽음을 목격한다. 그때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죽음을 목격하면 대부분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려운 이게 인간이 이거 쉽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접을 수도 있는데. 보기도 싫었죠. 보기도 싫었는데. 네. 근데 실제로 그때 제 친구하고 2명이었었거든요. 같은 나이가. 예. 근데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산을 떠났어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네. 그 원정 이후에 한 번도 히말라야를 가지 않았어요. 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났고 94년도에 다시 돌아갔지만은 그러니까 뭐 저도 그 사고 이후에 계속 클라이밍만 했었거든요. 암벽 등반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로. 예, 취미로. 근데 그러다가 어느 선배가 다시 94년도에 한 번 더 가보지 않겠느냐. 그 선배가 이제 89년도에 같이 갔던 멤버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히말라야는 뭔가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더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94년도에 갔죠. 저희가 12명이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제가 또 최고 막내였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그때가 94년이니까요. 23살, 24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안나푸르나 원정을 가게 되고 그게 제 첫 8,000m 이제 히말라야가 됐죠. 안나푸르나를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8,000m 등반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불같은 젊음이라 그러는데 저는요, 94년, 95년 에베레스트 남서벽까지가 한 97년 난가파르밭 이때가 제일 왕성하고 제일 겁이 없었고 그때는 두려움도 없었던 시절 같아요. 그때는 뭐가 안 보였던 내 앞에 뭐가 안 보였던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정상만 보였죠. 그때는. 근데 그때도 역시나 기상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도. 수없이 많죠. 근데도 그때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걱정도 없고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졌고. 네, 그런 두려움이라는 자체를 그때는 만끽하고 그냥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날의 호기 내지는 객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클라이머들이 산악인들이 죽기도 했지만은 저 역시도 그 시절을 잘 넘긴 게 정말 행운이라고 보죠. 그때 잘 넘겼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위험성이 많았던 순간들이거든요. 뭐 에베레스트 남서벽이라든지 난가파르밭이라든지 난가파르밭은 제가 97년도에 했는데 혼자서 했다고요? 혼자 가셨어요? 이제 팀도 있었지만 혼자 제가 마지막 캠프에서 정상으로 가는 건 혼자 여러 번 시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나이트 클라이밍이라고 이제 밤에만 등반을 해요. 낮에는 등반을 안 해요. 왜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재밌죠. 달과 별을 보면서 하는 낭만적인 등반 방식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극한으로 나를 내몰았네요. 네, 그렇게 이왕이면 더 고된, 이왕이면은 완전 끝까지 내가 남들은 잘 가지도 않는 정말 젊었을 때 객기가 많았던 그런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가 잠깐 쉬어가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를 퀴즈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듣고 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어머나 대단하신 분이 오셨군요. 8659번님. 자, 그래요. 대단한 분과 함께 류승범 닮은 꼴 산악인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윤타이거님께서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집에 과수원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저는 낚싯대를 잡았는데요. 라고. 자, 그러면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해발 2,440m 이상 고지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증상을 이것이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박정원 산악인께서는 안나푸르나를 처음 갔을 때 이것에 적응을 못해서 병든 병아리처럼 이렇게 조는 병아리처럼 있었다고 했고 저도 또한 3,700m 이상의 고지에 갔을 때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산의 오르막, 경사 정도나 산의 높이, 고산지대에서의 활동에 따라서 신체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 증세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우리 작가가 자꾸 본인의 경험담을 이렇게 산악
님 모셔놓고 선생님 모셔놓고 자꾸 엮지 말라고. 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또 신나가지고 제가 또 제 겪은 거에 대해서 막 왜 그 숙제 잘하고 공부 막 욕심 있어. 선생님 전 이것도 알고 이것도 해보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장난감 같아요. 답이 없습니다. 귀엽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앞에 두고 예. 밖에서 선생님 그만 좀 힘들게 하라고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보내주세요. 1번 고질병, 2번 고산병, 3번 중2병. 저희의 보기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예, 어떻게 뭐 추가하고 싶은 병 있으십니까? 네? 뭐 추가하고 싶은 뭐 상사병? 상사병. 예, 이분이 만들어준 4번 상사병. 1번 고질병이냐, 2번 고산병이냐, 3번 중2병이냐, 4번 상사병이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51. 긴글 100원. TBS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정답 주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립니다. 잠깐. 자, 내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월요일 월요 미니 특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나는 산에서 소리나게 인생을 배웠다의 주인공 박정원 산악인입니다. 저희가 문제 한번 드렸는데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어요. 7759번님. 도봉산을 주말마다 가는데 정상도 못 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 오셨네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8153번님. 6593번님께서는 저는 지금 산에 있지도 않은데 이 증상이 와서 너무 힘드네요. 배가 고파서 현기증도 돌고요.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점심을 부실하게 먹어도 이 병이 오는 걸까요? 라고. 자,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높은 데 올라가면 생기는 이 증상, 산의 오르막, 경사 정도, 뭐 산의 높이, 얼마나 내가 신체 활동을 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증세나 강도가 각각 다 다릅니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1번 고질병, 2번 고산병, 3번 중2병, 4번 상사병. 예,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챙겨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병에 비아그라를 먹으면 좀 낫는다고 하던데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95년도에 테스트 네. 했었거든요. 네. 에베레스트 때. 네. 그때 테스트는 그게 비아그라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비아그라는 사실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혈관 확장제들은 모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구나. 네, 혈관을 확장시켜서 순환을 고산병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피가 있잖아요. 피가 우리는 그냥 지금 우리 칼로 빈다면 막 피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고산에서는 그게 꿀처럼 배네요. 찐득찐득하게. 네, 그렇죠. 혈액순환이 느리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고산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관 확장제를 먹으면 당연하죠. 나아진다. 네. 예. 그걸 이제 농도를 묽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젊은 날의 호기, 객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무서울 게 없었다. 그럼요. 그럼 안나푸르나나 에베레스트 때는 고비는 없었습니까? 전혀? 고비는 너무 많았죠. 에베레스트 같은 그 안나푸르나 같은 경우에 저희 12명이 멤버였는데 저 혼자 올라갔어요. 나머지 다 포기. 예, 뭐 포기라기보다는 왜냐면 텐트를 칠 만한 공간도 없고 그리고 정상으로 가는 길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지막 캠프 같은 경우에는 막 눈이 쏟아지는데 그 작은 텐트 안에 3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하고 같이 실려갈 수도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많이 이렇게 텐트가 들어가게끔 팔 수도 없어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얼음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또 그렇게 문을 닫아 놓으면 산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 호흡을 하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산에 대해서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안나푸르나 남벽 등반했을 때요. 그 딱 눈앞에 펼쳐진 벽, 거벽이라고 하나요? 보통 그 벽이 딱 눈앞에 펼쳐질 거 아니에요? 각도가 얼마나 됩니까? 한 60도? 60도. 네네. 그럼 60도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60도라고 이야기한 벽은요. 어마어마한 각도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가 35도 각도도 안 돼요. 아, 두 번째 갔던 에베레스트는? 네. 에베레스트 남서벽은 힘들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의 노말 루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나푸르나 남벽은 세계 3대 남벽이에요. 히말라야의 가장 어려운 벽 중에. 거기에 이제 에베레스트 남서벽도 포함되고 예. 로체 남벽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가장 어려운 벽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각도가 60도 정도 된다.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알파인 방식인가요? 그때 당시 이제 올라가도? 툴라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인 방식으로 했지만은 네. 그때는 이제 극지법 방식이라고 예. 텐트를 치면서 등반을 했죠. 이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알파인 방식은 그냥 계속 쭉 올라가는 거예요. 뭐 네네, 중간에 맞아요. 뭐 네, 없이 맞아요. 그냥 네네. 쭉 올라 우리가 네네. 늘 알고 있는 그 방식. 네네. 근데 지금 얘기한 극지법은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쳐가면서 올라가는 네, 계속 거. 치면서 그러니까 네.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건 중간에 내려오질 않아요. 무조건 네,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네. 네.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캠프를 치고 또 짐을 나르고 또 로프를 깔고 내려왔다가 고산 적응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인 방식은 예. 시간이 일주일이면 끝날 2박 3일이나 일주일만 끝나지만은 한번 쭉 갔다 그냥 네, 내려오니까. 이건 한 달 이상 걸리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나푸르나 등반 때 그때도 한 석 달 가까이 걸렸을 거예요. 결국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네, 가는데 총 걸린 시간이 뭡니다.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텐트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칠만한 공간이 예, 사라지죠. 이런 협소해 벽에서는.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세 사람이 그 작은 텐트에서 생활하잖아요. 예. 그럼 호흡이 안 돼요. 산소가 그 희박하니까. 네, 희박하기 또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적어지잖아요. 네네, 그럼요. 그러면서 그러면 텐트를 찢어야 되거든요. 아 공기를 이제 예, 순환시키기 드리려고 위해서. 그러면 예. 그러면 텐트를 찢는데 그때 하필이면 제가 너무 경험이 없어서 네. 텐트를 칼로 반대로 찢은 거죠. 여기 밑으로 이렇게 U자로 도려내야 되는데 네. 위로 U자를 도려버린 거예요. 그럼 눈이 그쪽으로 하면 텐트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경험이 없어서. 네, 그때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뭐 경험이 히말라야 이제 겨우 2번째니까. 예. 그리고 수면할 때도 우리가 이제 텐트를 치고 잘 때도 그냥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내 머리를 두느냐에 따라서 고산병은 발생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눈이 많이 오는 쪽으로 자면은 안 좋겠네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얼음하고 가까운 쪽에 내 머리를 두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얼음에서는 찬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그 얼음이 없는 곳에 벽 쪽에는 항상 얼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반대편으로 머리를 두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또 팁이겠네요. 네, 아주 이건 이제 고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필수적인 사실은 이거를 인생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한기가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 사람한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여름에는 상책일 수 있다. 가야죠. 여름에만 잠깐 싸늘했던 그 사람한테 잠깐 여름에 갔다가 이제 여름 지나면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예.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공기가 희박하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좀 희박한 것 같은데 지금 한 8,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오신 지 37분 만에 네, 홍기가 벌써 이렇게 빠져나갔네. 위협을 느끼고 있는 우리 박정원 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적응이 되셨어요? 고산병에 적응하듯이 최장군병에 좀 적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사람들이 고산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춥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정말 그 도착한 첫날은 되게 추워요. 예. 근데 인간이 무서운 건 그 다음 날이 되면 적응의 동물. 예, 까마득히 어제 추운 걸 잊어버려요. 정말로요.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거기도 뭐 30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네네. 내려가지만은 그 딱 도착한 날 그 다음 날 되면 그 추위가 어느새 몸속에 스며들어서 적응이 되곤 해요. 서울이 얼마 전에 설 때 막 마이너스 17도, 18도. 그때 제가 설악산 밑에서 캠핑했거든요. 어땠어요? 그때 마이너스 추위. 25도 때. 예. 근데 추운 줄 몰랐어요. 이미 본인의 몸은 텐트 안에 히말라야. 난로를 피워놨거든요. 이런 트릭을 본인이 썼기 때문에 난로 너무 덕에 나는 재밌었어요. 추위를 그게. 몰랐다. 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추위에 설악산은 안 가죠. 네, 그렇죠. 캠핑을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볼 때 상태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상태다 말씀드려보면서 그럼 잘 때는 그렇게 자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고산에서는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위액이 생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위액이 생산돼야 소화가 되잖아요. 거기는 모든 신체 활동이 뭐 고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한 8,000 정도 되면 신체 활동이 반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위장의 활동이 느리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다음에 이제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이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갖고 가는 음식의 종류는 뭐 건조 음식,
금조 음식이지만은 소화를 쉽게 시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실천 넘어가면 뭘 잘 안 먹어요. 그 식욕이 생기지도 않습니까? 이제 그걸 먹어봤자 그렇게 이득이 될 게 없거든요. 이미 그것들은 베이스 캠프라든지 밑에 있을 때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고 그 한 마지막 파이널에 정상 공격을 할 때 뭐 하루 이틀 이런 정도에는 거의 수분밖에 섭취를 안 해요. 그렇구나. 네, 그게 여러모로 좋아요. 근데 화장실이랑도 연관이 되잖아요. 화장실도 잘 안 가요. 그 생리 활동 자체가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이제 수분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하루에 보통 거기서는 인체의 한 8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8리터라는 물은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럼 눈을 파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을 녹인다고 생각할 때 8리터를 만들려면 시간과 그 가스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것들을 어디서 가져가냐면 신체에 있는 수분이 가장 많잖아요. 그것들을 열량으로 다 소화해 버려요. 그러니까 8,000m를 갔다 오면 적어도 한 많이 빠지는 사람은 15kg. 적게 빠지는 사람은 한 5kg가 체중 감량이. 출발하실래요? 저를 보자마자 근데 다이어트는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나 봅니다. 저 여자 수분을 빼고 싶다 내가. 제가 실제로 25kg도 감량해. 한번 갔다 왔는데요. 히말라야에서. 자, 그러면 우리 밖에 조이병 본인 지금 디톡스 한다고 살 빼겠다고 디톡스 한다고 하는데 그건 히말라야 바로 가면 나랑 같이 히말라야 손잡고 우리 히말라야 가서 영상 콘텐츠 찍어오면 되잖아. 가서 우리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되잖아. 조이병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네요. 그래서 그 수분하고 열량을 다 거기서 만들기 때문에 그 변에 있는 수분 자체도 다 뺏어버려요. 코는 자꾸 그렇게 들이마실 거예요? 여기는 지금 수분이 많은 지상인데 이분이 자꾸 이제 에베레스트에 있었던 버릇으로 코를 막 드시고 있네요. 그래요. 그 먹는 거 그렇게 하고 자는 거는 이제 굴을 파서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오셨어요. 일단 뭐 안나푸르나에서는 그 정도 베이스 캠프가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등반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내려오게 되고 그렇죠? 됐습니까? 아주 힘든 산행이었죠. 근데 뭐 사람들이 어젠가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난이도적인 면을 저한테 물어보길래 안 가보면 알 수가 없다. 실제로 히말라야는 가본 자와 안 가본 자로 구분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봐야만이 그곳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큰 리스크이기도 하죠. 에베레스트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안나푸르나 얘기였고. 에베레스트는 근데 사실은 누구나 가보고 싶은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도 가보고 싶거든요. 요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트래픽이 생기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갔던 루트는 에베레스트에 한 28개 정도 루트가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어려운 루트예요. 평균 경사도도 되게 높고 평균 경사도가 아까는 이제 보통의 경우 35도라고 해주셨는데 에베레스트는 거기는 한 적어도 60도 정도 되는 그런 히말라야에서 어려운 벽들은 대부분 한 60도 정도라고 보면 돼요. 남서벽 에베레스트 남서벽. 촐라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한 75도 이상을 이루고. 촐라체 로체 벽은 어떻습니까? 로체도 한 70도 정도를 이뤄요. 그렇지만 로체는 고도 자체가 또 1600이라는 높은 고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8600. 8600. 실질적으로 3000m의 벽을 올라야 되는. 로체는 벽의 구간만 3000m예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 이건 얼마 전에 홍석택 대장님이 여기 갔다 오신 거기 여러 번 도전했죠. 근데 지금 한국인으로서 이 로체를 정복한 분 있습니까? 없어요. 세계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러시아 원정대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스가 좀 다르죠. 그렇지만은 메인으로 볼 때 아직도 미등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로체 같은 경우는 거기도 코스가 많거든요. 일단 이제 촐라체도 어려운 각도 70도 정도 되는 거고. 그럼 에베레스트 때는 근데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거기 가려면 입장료가 얼마인가요?라고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에베레스트 입장료 1,200만 원 1인당. 입장료가요? 네네 1인당 1,2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료가 1,200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거기 가려 그러면 지금 상업 등반대 우리가 트래픽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생활해요. 베이스 캠프에. 한 마을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는 돈들은 4,500불에서 한 뭐 1억 2천 정도.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죠? 이게? 그러니까 4,500만 원에서 한 1억 2천 정도에 1인당?
아니 그러면 코스트가 있어요. 조이병이 궁금해했거든요. 저희 스텝 중에 한 명이 네.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그 산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며 그 유지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거를 하느냐. 저희가 이제 갈 때는 약간 그 원정대라는 걸 구성하고 후원을 받잖아요. 예, 기업 후원이요. 예, 그게 이제 약간 상징성을 가지는 시대가 있었고 요즘은 되게 그런 방식에서 좀 이제 많이 좀 벗어나 있죠. 근데 그런 어떤 개척 시대가 많이 끝났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트렌드가? 어떤 경제가 활성화될 때는 이런 개척 시대하고 맞물려서 많은 후원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웃도어도 예전에 뭐 한 10년 전에 보면 엄청난 활성화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8,000m 등정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웃도어 자체가 좀 저조하면서부터 그런 활동들이 좀 저조하잖아요. 오히려 요즘 뭐 연예인들 쓴다든지 뭐 인스타의 어떤 그런 SNS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것도 변화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성취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친구 같은 경우에는 탄광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몇 년을 2년 동안을 벌어서 에베레스트를 오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건 다 쓰고 가요. 근데 자기의 어떤 꿈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중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네, 맞아요. 참 이게 돈이 없어서 내가 에베레스트도 못 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산악인의 입을 빌려서 안 가봤지만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그럼요. 그러면은 우리 박정원 우리 산악인께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름도 이제 있으시고 이 바닥에서는 이 업계에서는 구력이 있으시니까 협찬이나 이런 걸 이제 받고 이제 이동하고 그러시는 거죠? 네, 탐험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카루스의 꿈하고 뭐 인생횡단 이런 탐험을 할 때까지 계속 그런 후원을 받았고. 요 근래에는 제가 이제 샬레와라는 회사에서 이제 기술 자문역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소한 산행들 뭐 이런 것들은 뭐 큰 후원을 받지 않고 있고요. 지금 뭐 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또 후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김옥선님께서 오늘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입문한 느낌입니다라고 댓글 주셨는데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또 노린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노린 거고요. 에베레스트 남서벽은 몇 박 며칠 동안 갔다 오셨어요? 100일이 넘었어요 이때는. 이때도 그러면 베이스 캠프 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네요. 근데 이제 남서벽 같은 경우는 안나푸르 남벽도 마찬가지고 제가 에베레스트 남서벽을 갔던 이유가 히말라야에서 가장 어려운 벽 3개 중에 2개인 거예요. 로체 남벽까지 3개고. 근데 그 3개를 제가 다 올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안나푸르나 남서벽을 했던 거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운이 되게 좋았어요. 에베레스트 때요? 근데 요 근래에도 제가 히말라야를 갔지만은 운이 되게 중요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헬리콥터라고 불리우는 그 돌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제 남서벽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밴드라는 부분이 암벽이 엄청나게 90도가 넘는 벽들이 있거든요. 옐로우 밴드라고 남서벽에 90도짜리 벽이 있어요. 네네, 힘든 크랙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크랙들이 8,000m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올라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동아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동아줄이 있어요? 다른 원정대가 사용하고 남은 로프. 그게 동아줄입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동아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로프가 없으면 올라가기가 더 힘드니까요. 근데 이제 그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로프를 잘못 잡고 추락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위에 고정이 탄탄하게 안 된 상태인데 그건 모르죠.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질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이제 잘 활용해서 등반을 해서 새로운 로프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인생의 생존 팁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우리가 동아줄을 잡을 때는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 또한 역시 운에 달려 있다. 썩은 동아줄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고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근데 조금이라도 그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는 그 어떤 머리카락 하나의 힘이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산에서는.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그 로프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힘을 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기술로 가능해요? 네.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100을 줄 거라면 한 70 정도만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그 로프를 이제 당겨 보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장력으로 당겨 봤을 때 안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 이상의 힘은 가하지 않는 거죠.
무리하지 말아라.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적정하게 이용하는 게 이제 기술이죠. 그래서 그때 에베레스트 때는 운이 좋았다. 그 네, 동화줄을 그 힘든 발견했다. 크랙에 로프가 설치돼 있었고 더 기적적이었던 건 그때 일본의 이제 곤마얀 원정대가 철수하면서 세상에 가장 귀중한 산소 세통을 거기에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캠프 사이트를 만들다가 그 세 통의 산소를 발견하고 예. 우리가 수면을 할 때는 이제 산소를 먹고 자거든요. 네네. 근데 분당 0.5리터를 틀어놓고 자요. 등반할 때는 분당 1리터를 틀고 예. 자는데 3리터까지 틀죠. 등반할 때는. 예. 근데 산소통이 3개가 생긴 거예요. 너무 여유 있지. 네, 잘 때도 그냥 3리터 털고 와, 편안하게 쫙 자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많이 축적됐어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 이 보통 무산소 등반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산소통에 도움 없이 올라가는 거. 남서벽은 산소통에 도움 없이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너무 얘기가 재밌는데 일단 오늘 얘기 이렇게 뭔가 운이 따라줬던 에베레스트 남서벽 등반 이야기를 살짝 이제 맛봤는데 하지만 다음 편에는 이분이 이렇게 운이 좋았던 분이 어떻게 또 인생의 고비 정말 죽음까지 내몰렸는지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예, 저만 너무 흥미진진하나요? 다음 주에 얘기 기대해 주시고 오늘 퀴즈 정답을 발표할게요. 퀴즈 정답 2번 고산병이었습니다. 1682번님 2006년도에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길에 4,000m부터 고산병이 와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도 또 가고 싶네요. 라고 주셨고 5745번님 경비 근무하고 있는데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주셨고 9911번님 너무 재밌다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의 이야기 저희가 다다음 주에 걸쳐서 계속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방송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 딱 더 여쭤볼게요. 유튜브로 하얀 고무신님이 셰르파는 도대체 어디까지 같이 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셰르파는 정상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알파인 방식이라는 방식에 의해서는 세르파를 쓰지는 않고요. 세르파를 쓴다는 건 제가 잘못된 언어인데요. 동행을 하는. 세르파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등반성이라는 건 다릅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도 조금 더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등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살아남는 어떤 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첫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고산병이 걸릴 정도로 좀 재밌네요. 췌장군병에 걸리셨습니다, 이분. 여기에서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